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평소 애청하는 쌀맘 채널에다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애써 참아온 상처를 건드렸는지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 있죠.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제가 아직도 그때 그 사건이 잊히지 않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제 경험담은 은인을 배신한 나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 온몸을 바친 부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떠올릴수록 제 가슴은 찢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드리는 이야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렸을 적엔 아버지 공장에 가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자전거 공장을 운영하셨는데요. 새를 두드리는 카랑카랑한 소음이 제 귀에는 즐거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집 근처에 위치한 아버지의 공장은 제 놀이터나 다름없었어요. 아버지는 절 번쩍 안고 기름때가 묻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사가지고 오셨어요. 아이스크림을 제 손에 두억에 들려주곤 공장 직원들과 나눠 드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제 입장에선 아버지가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당시 아이들에겐 자전거 한 대가 어마어마한 호사였으니까요. 아버지 공장은 승승장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을 겁니다. 당시 아버지는 완제품 자전거를 생산하는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기술력에 필요한 부품 제작에만 집중하셨어요. 자전거가 생활용에서 고급 레저용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사업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늘어나는 공장 규모나 직원 수를 생각해보면 아버지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었죠. 당시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삼촌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던 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공장에 찾아온 가난한 젊은 부부에게 숙소까지 내어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도왔다고 해요. 두 사람은 아버지 덕분에 자전거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선 아버지가 은인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삼촌과 이모도 절 친조카처럼 대해주며 잘 놀아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잘 놀아주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배려로 저희 공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그들이 저희 집안에 풍파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공장의 자전거 부품 기술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개발한 기술이 영국으로 팔리게 됐다며 크게 기뻐하셨어요. 전 어렸지만 아버지가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가 빛을 보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어요. 당시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던 장면들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리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 부부가 저희 공장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삼촌을 유독 좋아했던 저는 아버지에게 왜 삼촌이 그만두게 되었냐고 따지듯 물었죠. 아버지는 삼촌과 이모가 자신의 공장을 차려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삼촌과 이모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삼촌이 공장에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우리 미선이 못 보게 돼서 어떡하지? 삼촌도 너무 아쉽다.
삼촌이랑 이모랑 멀리 가? 그냥 안 가면 안 돼? 삼촌도 그러고 싶은데, 삼촌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선이도 이해해줄 수 있지? 삼촌은 자주 놀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난 뒤 공장을 떠나게 됐어요. 아버지와 공장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떠나는 삼촌과 이모 모습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삼촌과 이모는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을 미천 삼아 독립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삼촌 부부의 도전을 응원하며 두 사람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봐주셨대요. 그들이 뒤통수를 후려칠 것이라곤 새까맣게 모르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삼촌이 떠난 후에도 직원들과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촌이 공장을 떠난 뒤 1년 만에 일어났죠. 아버지는 해외 수출을 위해 자전거 부품 기술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버지 기술과 똑같은 기술을 선점해서 이미 특허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는 거였죠.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평생 노력해서 개발한 기술을 누군가 선점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대로면 기술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길도 막혀버리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시진 않았지만 공장 분위기나 직원분들이 아름아름 설명해 주시는 말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대강 알 수가 있었어요. 특허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기술을 누군가 도둑질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술을 훔친 사람이 삼촌과 이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어떻게 가족 같은 그들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네요. 그리고 그건 공장 사람들도 충격에 빠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낙심한 아버지를 향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혀를 찼죠. 저 역시 배신감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삼촌과 이모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쁜 짓을 벌였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부모님은 삼촌을 찾아가 화도 내고 호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고 해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부모님의 한탄 섞인 대화를 훔쳐 들으면서 남몰래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삼촌에게 소송까지 걸어가며 회사의 핵심 기술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끝내 기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버지 회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 건 당연했고 국내 거래처도 삼촌에게 전부 빼앗겨버리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는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수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아버진 참 힘들어하셨어요. 잘 마시지 않던 술도 많이 드셨고 한밤중 엄마를 붙잡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우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죠. 삼촌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저희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얼마 앞두고 아버지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뜨시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배신당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건 저도 알고 엄마도 알았죠. 저와 엄마는 아버지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온갖 채권자들이 엄마를 들들볶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학생이던 저와 고생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엄마는 아버지 없는 세상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 가혹한 시절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픈 기억이네요. 빚쟁이가 대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질렀고 온 집안 살림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죠. 엄마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저 역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 제 학창시절은 거의 깜깜한 터널을 걷는 것과 다름없었네요. 저와 엄마는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 저를 엄마가 갑자기 붙잡고 일본으로 가라고 했던 건 바로 그쯤이었습니다. 고모가 일본에 사는 건 알지? 미선이 넌 일본에서 살아. 내가 고모한테 다 말해두었으니까 그렇게 해. 엄마 없이 나 혼자 일본에서 살라고? 그게 말이 돼.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 여기선 네 미래는 없어. 빚쟁이들이 너 늙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야. 그러니 일본에 가서 대학도 다니고 취직도 해.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냉정하게 잘라 말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엄마 말대로 일본으로 떠나게 됐죠. 아주 어렸을 적에 몇 번 본 고모가 있다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타영사이가 쉽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는 할 줄 몰랐고 그곳에서는 친구 하나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그래도 이 악물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용돈을 벌었고 어떻게든 일본어를 익히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공부머리는 좀 있는 편이어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란 낯선 나라에서 사는 것도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여러모로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성에 차지 않는 대학을 갖고 졸업하게 됐지만 전 일본에서 법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었다고 말씀드리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부량을 소화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일본에서 법을 전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한 지 9년 만에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네요. 빚쟁이에 쫓기던 시절에 비하면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 난 셈이었죠. 전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마가 있는 한국에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건 절대 한국으로 오지 말라는 엄마의 담보 때문이었죠.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엄마는 크게 기뻐하면서도 괜히 한국에 올 생각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또 하셨어요. 엄마, 이제 나 변호사야. 빚쟁이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섭다고. 이제 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 붙들어 매. 네가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절대 한국에 오지 마.
넌 일본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오직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제가 일본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설명을 드려도 엄마는 학을 떼며 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측은하기도 했지만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전 언젠가 엄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속박을 꼭 끊어내리라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본 로펌에 취직을 했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기 시작했어요. 좋은 변호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소송을 맞고 치르면서 경험과 사례를 몸에 새기는 거죠. 전 그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법원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네? 네. 그런데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한국 잡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어요. 반가워요. 아, 네. 아, 제가 갑자기 말 걸어서 좀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한국 분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네요. 자기도 혼자 밥을 먹으러 왔다며 말을 걸어온 그 남자는 제게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서글서글한 인상에다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에 넘어온 지 3개월째라는 그는 일본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일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겁니다. 전 그런 그 사람에게 일본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요령을 알려줬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남자와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처음엔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아래인 그 남자와 연애를 꿈꿨던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저도 처음 일본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겪었던 고충들이 생각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싶었던 거였죠. 전 회사를 다니느라 매일이 바빴고 그도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은 딱히 연애 감정 같은 게 생길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저 핸드폰으로 간간히 연락하면서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게 되고 속 얘기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온통 일본인만 있는 세상에서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둘은 틈이 날 때마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서로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사랑이라는 감정을 싹 틔우게 된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집안의 불행 때문에 타국으로 도망치듯 넘어와 치열하게 살았던 저에게 그 남자는 유일한 안식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제게 의지하며 저와의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둘은 미래를 약속할 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선아, 나 아무래도 다음 달에 한국에 넘어가야 할 것 같아. 한국? 한국은 갑자기 왜? 상도씨 무슨 일 있어? 이번 학기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부모님이랑 약속했거든. 아버지 사업하는 것도 도와야 하고 일본엔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자리 잡아야지. 그럼 난 어떡하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도 그냥 한국에 넘어오면 안 돼? 자기 경력이면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도 한국에서 사무실 열어도 되고, 안 그래? 어?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같이 한국에 넘어가자는 거야? 그래. 어차피 자기 엄마도 한국에 계시다며. 우리도 이제 난가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준비도 해야지. 하지만 나 이제 당신이랑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어. 영원히 일본에서 살 수는 없잖아. 응?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올 생각하지 말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저도 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빚쟁이에게 쫓겼던 그 시절은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전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과 친정엄마에게 결혼 허락도 받아야 했고요. 그 모든 건 제가 일하던 일본 로펌에는 한국 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좀 더 수월했네요. 전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일부러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저를 본 엄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 등짝을 때렸어요. 저도 정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척해진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거사, 왜 말을 듣지 않고 여길 와? 엄마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내 말 잘 들어? 나 이제 일본 생활 접고 한국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할 만큼 했어. 이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야. 아직도 우린 빚을 다 갚지 못했단 말이야. 그놈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 귀한 달 잡아다 팔아버리겠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미선아, 엄마 말 듣고 어서 다시 일본으로 가.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는 이 세상 살 이유가 없어. 엄마, 나 변호사야. 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아빠 빚은 이제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엄마도 나 시집 가는 거 봐야 할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정말? 그렇다니까. 나 이제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겁먹지 마,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응? 우리 모녀는 오랜만에 재회한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죠. 그동안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 엄마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엄마를 위협하고 협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 고된 일을 해서 번 돈을 그들에게 바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했고 엄마는 빠져나올 수 없는 쳇바퀴를 굴리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거기에다 절 더욱 화나게 만들었던 건 엄마의 한쪽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리를 심하게 절고 계셨죠. 엄마, 근데 다리는 왜 그래? 원래 안 그랬잖아. 갑자기 다리는 왜 저는데?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
처음엔 관절염이었는데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뭐. 괜찮아, 미선아. 엄만 아무렇지도 않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는 자신의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뼈 빠지게 일을 했던 겁니다. 엄마는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을 당신 혼자 전부 감당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전 이런 엄마를 내버려두고 혼자 일본에서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라고 다짐했네요. 부모와 자식이 10년 만에 해오를 했으니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희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눈물 섞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 엄마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에게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유를 매겨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불법에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날 만큼 아주 악대적인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나머지 빚은 구제 제도를 이용해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일이 전부 잘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전 그런 엄마의 모습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죠. 진작 나서서 해결해 드릴 걸.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엄마의 고통을 외면한 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에게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소개했어요. 엄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예비 사위를 반겨주었죠. 남자친구는 엄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두 손 가득히 들고 씩씩하게 인사했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선이랑 만나고 있는 박상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내가 그동안 능력이 없어서 우리 미선이 잘 보살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었다니 제가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닙니다. 미선 씨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더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미선 씨가 아니었으면 전 다 때려치우고 진작 한국에 돌아왔을 겁니다. 두 사람 참 잘 어울려요. 전 두 사람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모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그래요. 듣기 좋네요. 남자친구와 엄마가 마주 앉아 웃는 모습에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전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아주 짧게 지나가 버릴 줄은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린 것처럼 저 또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가게 됐는데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저는 신경 써 머리도 하고 옷도 사입고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장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미선아, 인사드려. 이쪽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긴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전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몇 번을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전 그 얼굴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상도랑 일본에서 만나고 있다고요?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낯빛이 너무 안 좋네? 혹시 긴장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우린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남자친구 부모님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삼촌 부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술을 몰래 훔쳐다가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시킨 그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삼촌 부부는 절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필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철천지 원시라뇨.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숨이 턱턱 막혀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간신히 이 섬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죠. 평소와 다른 제 기색을 눈치챈 남자친구가 제게 묻더라고요. 미선아, 오늘 왜 그래? 혹시 우리 부모님 앞이라서 너무 떨려서 그래?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오는 도중에 몸이 좀 좋지 않더라고. 아무래도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난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상도씨. 그래? 그럼 다행이긴 한데. 저는 남자친구에게 대강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와 이별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남자를 사랑한다지만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사람을 시부모님으로 맞을 순 없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억지로 결혼을 한다고 쳐도 분명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될 게 뻔했네요. 그렇게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모든 연락을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었지만 전 이대로 모른 척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모든 걸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이뤄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부모와 저희 집안에 얽힌 악연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자는 절 붙잡고 애원했어요. 이렇게 헤어질 순 없다고. 자기 부모님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울고불며 매달리더군요. 제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남자친구는 끝까지 절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전 고심 끝에 그런 남자친구를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강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각오는 여느 예비신랑과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된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과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고 전 같이 온 친정엄마를 잠시 홀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저 먼저 상견례장으로 들어섰죠. 미선이 왔구나. 그런데 혼자 왔니? 사부인은? 엄마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했어요. 저 먼저 들어왔어요. 아유, 그래?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 오시겠구나. 그런데 그러고 보니 사부인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네. 아유, 내 정신 좀 봐. 미선이가 변호사라는 거에만 빠져 있어서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네. 예, 미선아.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니? 널 일찍 일본에 보내서 변호사까지 만들었을 정도면 무슨 사업을 하시려나? 아니면 공무원?
저희 어머니요? 아, 새벽 일찍 나가셔서 건물 청소하세요. 그리고 저녁엔 호프집 주방일 하시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담처럼 하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 저희 엄마 그렇게 힘든 일 하시면서 살고 계셨어요. 일을 하도 많이 하셔서 한쪽 다리도 잘 못 쓰시는데요? 뭐야?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런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데? 왜요? 그게 저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뭐라고?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오늘 왜 이래? 그럼 당연히 상관 있지. 그럼 집불도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을 하라고. 가뜩이나 홀장 몰아서 결혼을 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건물 청소 거기다가 다리 한쪽 못 쓰는 장에 있는 홀장모.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아들, 너도 이 사실 알고 있었어? 화가 잔뜩 난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묻더군요. 남자친구는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전 장모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던데요.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산 어머니랑 아버지가 더 부끄럽죠. 뭐라고? 아니, 넌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가 빼앗긴 뭘 빼앗아? 니들 혹시 술 마셨니? 수십 년 동안 자기 잘못을 잊고 살았으니 이젠 뭘 잘못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아니, 얘가 오늘 왜 이래?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남자친구의 냉담한 반응에 두 분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기다리던 친정엄마가 상견례장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저희 엄마 얼굴을 본 남자친구 부모님은 순간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아니, 사모님이 여길 어떻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나? 우리 인연이 즐기긴 즐긴 모양이야.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뭐라고요? 그럼 미선이가 내가 아는 그 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 참 우습지? 우리 집안 다 망해먹게 만든 니들이 이제 우리 딸을 며느리로 들이게 생겼으니 말이야. 그러고 보면 사람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어. 안 그래?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전 이 결혼 못 시켜요. 그래, 그렇겠지. 남의 기술 빼앗아다가 수십 년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결혼 못 시키겠지. 엄마의 이침에 남자친구 부모님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상견례장 밖에 나가려고 하더군요. 전 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가긴 어딜 가요. 삼촌, 이모, 어떻게 우리 집에다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얼굴 똑똑히 보세요. 저 변호사 됐어요. 삼촌 이모 때문에 하도 억울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죽을 각오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불이 나게 상견례장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가 알 도리는 없었어요. 다만 당신들이 저지른 배은망덕 때문에 한 집안이 풍기박산 나버렸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게 있기만을 바랬네요. 며칠 후
남자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은 이랬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대로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그럼 부모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맞섰다네요. 다시는 부모님 얼굴 보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 지금처럼 잘 살라는 말을 하고 집을 나와버렸다나요. 부모님에게 의절이나 다름없는 선언을 하고 온 남자친구는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그 사람도 한 집안을 망가뜨린 부모님의 잘못을 참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는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와 별개로 삼촌 부부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분들을 수소문해서 몇 분에게 증언을 부탁했고,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기술개발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수집했죠. 한 사업체의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건 겁니다. 그리하여 몇 년에 걸친 재판 결과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이 입증되었어요. 따라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거액의 배상금을 내놓아야만 했죠.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들의 공장 직원까지 전부 데리고 와선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며 되돌려보냈지만 그들은 매일 찾아와 저와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술로 세운 그들의 공장을 모두 제 명의로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 공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삼촌 부부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이상 저는 싫건 좋건 그 사람들의 며느리인 셈입니다. 그래서 공장 명의를 제게 해주어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공장을 물려받으면 그들을 용서하는 분위기로 넘길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기 부모를 버리고 저를 택한 남편 또한 자신의 부모님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네요. 친정엄마는 세월이 좀 더 흐른 뒤 용서를 해주다는 말을 넌지시 하긴 했지만 다리를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